중계 CNS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영재 과거 입시 관련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해마다 입시 설명회를 거의 중계 지역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들을 때마다 그래도 다른 설명회와 좀 더 다르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어떠한 진로 설정이라든가 공부를 시킴에 있어서 좀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좀 가려운 데를 좀 빡빡 긁어드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설명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축약을 해서 드리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대다수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K부에서 영재 과거 입시까지 모든 것에 파헤친다.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제가 1시간은 좀 넘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왜 영재학교 영재 과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민을 해봐야 될까? 이 정보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AP 설명이라든가 다른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들도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또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라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2025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게 진로가, 자기가 학교의 전공이라든가 진로가 선택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여져 있는 맨 좌측의 상단에 있는 부분은 서울 과거에 관련된 수학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수학 커리큘럼으로 편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과거에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쪽 근방에서는 그래도 대진고라고 하면은 워낙에 역사도 오래되고요. 그래 공부 잘하는 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의 공부를 그래도 곧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입학을 하게 되는 학교죠. 그래서 개설 과목을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대진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일반 고고는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이제 1학년 때 이제 수학, 고등수학 상합 파트이겠죠. 2학년 때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해서 기하랑 이제 수학 가책 탐구. 이게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수학 가책 탐구 영역 부분이 여기가 더 선택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자기 진로에 따라서 또 선택해야 되는 과목에 따라서 보통 미적분하고 한국인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영재학교 과거를 좀 고민을 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 오히려 미적분 같은 경우도 미적분 1, 2,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 수학 미적분 AP 과정 이렇게 하면 대학교에서 조금 다룰 수 있을 만한, 보통 수학과에 가면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미적분을 들어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AP 과목이 들어가는 거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어느 영재학교도 AP 과목으로 미적분이 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정수론인가 성형대수학, 이건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에요. 보통 이런 과목들도 본인의 이제 진로에 따라서. 근데 뭐 내가 물리학과인데 생명공학인데 이걸 듣진 않겠죠. 보통 이제 수리통계학과나 또는 이제 수리과학 쪽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거를 선택 과목으로 들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들어있는 과목보다 고교 학점제는 뭐 경제 수학이라든지 조금 더 넓은 폭으로 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 영과고 같은 경우는 현재 편제가 되어 있어 교교 학점점처럼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반고보다 오히려 고교 학점제 형식으로 해서 미리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와 있는 표예요. 어머님들 찾아보시면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하셔도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고교 학점제라고 하더라도 진로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과목들을 자기가 이수해야 될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거를 고민을 할 때 보통 목표하는 대학교들의 또는 목표하는 과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목들을 들어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득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대학교를 선정했을 때 크게 수시랑 정시를 생각을 하시죠. 보통 수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생활기록부일 텐데요. 생활기록부에서 더더군다나 드러나져야 되는 부분은 진로 적합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로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들이 잘 이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건 조금 더 먼 얘기일 거예요. 나중에 뭐 대입에 관련된 것들 하면은 워낙에 많은 자료들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각 대학교를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 입시 동향을 보면은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정시가 좀 확대됐다. 근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봤을 때는. 그다음에 뭐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이제 문과 쪽으로 해서 전향을 해서 과를 선택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좀 뭐 고등학교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특목고를 선택을 하면 분명히 이득 부분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도 힘들었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학교 정부에서는 어찌됐던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일반 학교에서도 좀 갈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라고 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유명무실하죠.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아까 전에 일반고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특수목적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생기부를 보면 얘가 어느 학교를 출신이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를 가리고 뭐를 하더라도 교과목의 선택 과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입시 결과에서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봐서도 일반고랑 특목고의 비율을 보면 특목고의 비율이 높죠. 근데 어머니들 뭐 46.7%나 54.3%나 그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고는 학교 수가 많죠. 특목고는 적잖아요. 근데 반 이상이 결과적으로는 특목고 비율이 수시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건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죠. 연과고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서울대 수시 이제 올해랑 작년 거 이렇게 기준치를 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재학교가 이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최초 합격 비율이 좀 가장 높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영재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그러니까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입시 실적을 발표를 이제 내부적으로 아는데 외부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모이면 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텐데 워낙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간다. 그죠? 이게 저도 이제 졸업생 아이들, 저희 아이들, 기수 아이들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게 3기 때 아이들이고 이름은 다 가렸어요. 이게 지금 4기 때 아이들이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가고 있는 아이들이 무슨 과에 뭐 어디를 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보면은 자기 진로에 따라서 조금 잘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이게 일반 학교에서 그 다음에 뭐 어느 학원 출신인데 이러한 입시 실적을 내기는 제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근방에 일반고로 간 친구들도 제가 얼마 전에 3기 아이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생들 있는 애들하고는 자꾸 제가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요. 왜냐면 같이 대부분 다 이공계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서로 알아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서로 유민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연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끊이지 않고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주기적으로 되도록 만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래도 연가를 공부했던 아이들 중에 영재학교나 과고를 못 갔다라고 하더라도 요 일반고에서도 어찌됐든 간 자기가 희망한 과를 대부분도 잘 갔더라고요. 입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냐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또 이
뉴스 보셨죠? 영재학교 2개 학교가 더 설립된다는 거.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부터 아쉽지만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해당이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지금 학부모님 그 아이 대상으로부터 2026년도 개교하고요. 충북이 하나, 광주에 하나. 광주가 원래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를 치를 때 절반이 광주 지역 아이들이 뽑아요. 그래서 그 비중이 조금 이제 점차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북에 생기는 거는 AI 바이오 영재고, 광주에 생기는 것도 AI 영재고라고 해서 앞으로는 어찌됐든 간 이런 수학 비중이라든가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잘만 활용을 하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통 그 세종하고 인천 영재학교가 예술학교라고 해서 예술을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융합이 다른 기존에 있는 영재 학교보다 융합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학교예요. 네. 그 학교가 첫 해에 그 아이들이 졸업생이 배출될 때 좀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도 혜택을 좀 줬어요. 입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때 입시 실적은 지금 못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씩은 지금도 잘 나기는 하는데 보니까 첫 졸업생 애들은 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18개 영재학교가 한 8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학교가 더 늘어나면 한 95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령 인구는 지금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지금 영재학교는 어떻게 오히려 인원이 조금 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근데 이 앞까지는요, 제가 늘상 다 해요. 모든 설명일 때. 어디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입시 실적이 다들 대입이 좋다더라, 뭐 하다는요, 어머니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다 좋다는 거 알겠어. 보내고 싶죠. 입시 실적도 저렇게 좋은데. 근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시점에서 어떻게 뭐를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후부터는 그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입시를 전반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모집 시기를 조금 알기는 해야 돼요. 과학영재학교가 좀 모집 시기가 뒤로 조금 빠졌어요. 예전에는 5월에 집필을 봤거든요. 지금은 7월에 집필을 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가 1차 서류를 아이들이 넣고요. 보통 7월 중순쯤에 아이들이 집필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8월 초쯤에 해서 아이들이 캠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차, 2차, 3차의 형태로 입시가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난과 동시에 어느 학교는 발표도 다 안 났는데 벌써 과고가 시작이에요. 서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뭐 일주일 뒤에 며칠 뒤에 벌써 과고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8월 말에 서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 초까지 보통 출석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12월 초에 아이들이 소집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거가 끝나고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 전국 단위 자사고를 포함해서 지역 자사고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모집 시기별로 고등학교 분류는 이렇게 되고요. 8개의 영재학교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한국 이렇게 해서 8개의 영재 학교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8개의 영재 학교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지역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저희가 서울대 지역 할당제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왜냐하면 영재 학교 자체가 그 지자체의 그 무궁으로 일정 부분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좀 할당 부분들이 조금 생겨져서 수도권 아이들이 조금 어찌됐든 간 입시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요새는 또 어머님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조금 더 많이 기울어졌느냐 보면 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과거의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뒤에 다시 한번 과거에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아까 전에 제가 1차 서류, 2차 집필, 3차 캠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1차 서류에는 크게 세 가지. 추천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제가 이게 중요도 순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들어가고 서류 합격했던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자기소개서 부분보다 추천서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 그 다음에 이제 집필이 7월쯤에 있다라고 그랬고 수학, 과학하고 플러스 알파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이 돼 1교시는 영재성 판별이에요. 그래서 문항 중에서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실제 국어 문항 지문도 있고요.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왜 저희 IQ 테스트 할 때요. 단어들 조합해보고 이런 문제들도 중간지각 능력이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교시 문항에 수학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초에 이제 캠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학교들마다 조금 특색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의 단연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필을 또 보는 학교들도 있고 구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실제 실험을 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팀별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 개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보통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다 줄여서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3월 이후 이제 5월달 되면 거의 전면 벗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박 2일 형태의 캠프를 그대로 진행을 할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러면 팀별로 해야 되는 조별 활동까지 더 플러스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간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코로나는 계절 독감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요. 간혹 영재 학교보다 과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역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특히 지금 이 지역에서 보통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세종, 한성 아니면 경기북가고 조금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경기북가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이제 경기도에 사시는 이제 경기도는 지금 경기북가고 하나예요. 지역이 넓잖아요. 인천도 2개인데 경기도는 하나니까 더 생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재학교가 생기면 경기도에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역은 넓은데 학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 제일 높은 데가 경기예요. 경기북가고.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세종하고 한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그나마 지역 애들이 영재학교 준비를 가장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령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는 현실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입시 결과가 때로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과거를 같이 병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입시가 쉽지만은 않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 이제 면접 자체가 1대1 면접을 2번이나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 번 같은 경우는 출석 면접에서 자소서 진위 여부랑 아이들이 중등교과 범위 안에서의 어느 정도 수학하고 과학의 교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20분 정도 내외로 물어봐요. 상당수 길어요. 탈탈탈 털립니다. 정말 탈탈탈. 그래서 제가 얌전하게 이쁘게 하고 와라라고 해도 이제 본인 화를 못 늘리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압박 면접이 올해는 특히 더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했어? 이게 일부러라도 조금 얘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도 조금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 컨트롤 부분에서도 어찌됐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북한 남자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20분이면 다 털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집 면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구술 면접이에요. 보통 한 20분 내외로 해서 문항이 한 크게 3문항 정도인데 그 3문항이 달랑 3문항이 아니고 그 안에도 다른 문항들이 있어요. 그걸 20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보니까 보통 한 딸린 문항까지 포함하면 5, 6문항이에요. 그걸 2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럼 한 문제당 4분, 5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7분 발표. 그건 거의 답안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빠른 속도로 답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연습을 많이 했던 애들이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는 그런 거에 관련 집필뿐만 아니라 캠프 대비를 하면서 구술 면접을 계속 시키고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는 제가 작년 재작년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를 준비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기록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선행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웬만큼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실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올해 1학년 아이들도 대다수가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는 자기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재학교 준비를 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선행을 좀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보고 왔대요. 출석 면접을. 근데 물어보니까 꽤 어려운 건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얘는 다른 영재학교 캠프까지 갔던 친구예요. 잘 망했대. 이거 질문했는데 이거 답변을 못했대. 근데 질문의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소서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개는 못해도 돼. 어떻게 이 많은 문항, 20분이면 정말 많은 문항을 물어보거든요. 그걸 100% 어떻게 대답을 다 해. 소질 면접 대비하라고 해도 자기 안 하겠다고. 근데 걔가 붙었어요, 최종까지. 그러니까 이게 20분 동안 하면 얘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얘가 공부를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선행하고 그냥 학교 내신 잘 받는 정도인지 아니면 깊이감 있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면접을 통해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라 지금 과거 입시도 옛날처럼 좀 고려하면 안 된다는 부분. 실제 이제 올해 들어갔던 친구도 1차 서류 지원 인원이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4,900명, 거의 한 5,000명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5,0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못 쓰고 그리고 또 뭐죠? 서류 탈락하면 시험 못 봐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죠? 천원씩 더 주세요. 시험 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거의 1년 이상 어떤 애들은 KMO까지 하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이것만 목매는데 시험을 못 봐. 이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던가 한 5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실제 시험을 본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탈락 인원수도 꽤 있죠. 그러니까 1차 서류의 탈락 요인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서류에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추천서라고 했죠. 추천서가 해마다 보면 디테일하게 묻어가졌어요. 체크리스트 항목도 많아지고 오히려 글자 수는 예전과 비슷한데 체크리스트 항목이 많아졌어요. 그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면 이게 지금 위에가 경기고 밑에가 한국인데요. 뭐 수과학에 관련된 창의성이 있느냐, 뭐 상위 1%, 상위 5%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얘가 상위 10%냐. 그럼 우선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성적이 잘 받아야 여기를 뭔가를 체크를 하겠죠. 성적은 BC인데 예를 들면 얘는 창의성은 높아. 그래서 1% 제가 보기엔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체크 안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자기 주도성 학습 능력이 있는지, 과제 집착력,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배려심, 봉사정신까지, 인성 부분까지 다 물어보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탐구 능력, 창의사고력, 과제 집착력,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 대전도 마찬가지로 보면 좀 이거는 이제 대전은 두 개가 다른데 양식이
하나는 이제 인성 부분 보는 것 중에서 뭐 윤리의식, 기본생활습관, 책임감, 대인관계.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 생활에 있는 거. 추천서를 받은 선생님이 교과목뿐만 아니라 얘가 학교 전반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이러는데 남편은 안 그러겠지? 안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아이도 있어요. 제가 가면을 쓰고 걱정되잖아요. 저희도 남자아이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아이가 하나랑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착각들이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게 착각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면만 보면 그래도 집에서는 이러는데 바깥에서 좀 안 그러는구나 뭐 이런 게 있으니 어찌됐든 아이 단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이 있을 때는 상담해야 돼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 되면 좀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어떤 식으로 비춰주는지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태도 면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수정 보완돼야지는 거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있다면 꼭 가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생기부요. 이제 생기부를 이제 눈여겨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이신 분도 있어서 원래 1번은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2번은 출결사항이에요. 출결사항에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무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미인정으로 바뀌었죠. 어찌됐든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 이런 거는 있으면 그대로 안 되죠.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건. 근데 예를 들면 미인정인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소명할 수 있는 소명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이게 근데 많아.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쭉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이게 미인정이 있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지금은 그래도 학교를 가니까 다행이죠. 이게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할 때 조금 많이 생겼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가니까 저는 이제 그 고민은 조금 많이 덜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질병으로서 결석이 잦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대다수의 특목고들이 다 뭐죠? 기숙학교예요. 부모님 떠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상 아프네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놓고 캠프 때 니는 왜 이렇게 결석이 많아? 근데 걔가 이제 갑자기 키가 커서 이제 기흉이거나 이렇게 수술 받아서 이렇게 된 때도 근데 1학년 때도 좀 몇 번 있었고 또 3학년 때도 있었어요. 2학년 때도 있었고 근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1, 2, 3학년 때. 그러면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찌됐던가 그리고 특히 특목고는요 하나고라든지 뭐 상산고 전국 단위는요 출결 사항이 점수화되잖아요. 네. 그 결석 한 번에 이제 이게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되도록이면 결석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요. 수상 경력은 지금 생기부 2로 하면 수상 경력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는 뭐가 들어가죠? 추천서.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봤을 때 어찌됐든 학교 생활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비춰져야 되죠. 어떤 아이들은 여기가 봤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을 얘가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분표일 거예요. 적극성조에서 떨어지죠. 네. 그리고 상산고도 마찬가지로 추천서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결과물로 어찌됐든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찌든 나중에 추천서 부분이라든가 해야 되는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서를 쓸 때 아마 참고사항으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래서 우리가 보통 작동공직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에서 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는 어찌됐든 영재학교 과거의 포커스입니다.
되도록이면 수학, 과학, 정보에 관련돼서의 동아리 활동을 조금 들어봐라. 아니면 영재 학급이라. 그 다음에 진로 관련된 거는요. 지금 어찌됐던가 저희 졸업생 아까 전에 그 3기, 4기 봐도 응대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수하고 재수한다는 애 많습니다. 많아요. 의대 간다. 다시 수능 보고 하는 날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 지금 과구도 마찬가지고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 의사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 다 드러나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생기부가 온전하게 드러나주실 거 다 지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 다 정시에 가요. 다 가는데 어찌됐든 간 우선 영재학교나 과구를 가려면 의학 관련해서는 직종은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쓰지 않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봉사요. 제가 작년 입시 때까지는 봉사에 그렇게 기울이지 마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봉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 벗었죠. 그리고 일부 보니까 작년에도 온라인 형태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꽤 채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특목고에 관련된 아이들은 이게 그 특목고에 관련된 부분 자소서를 쓸 때 영재고 과고가 아니더라도 꼭 무슨 항목이 있냐면 봉사 항목이 있어요. 봉사는 실제 막 줄었는데 하지 말라고 정부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뭐로 해서 100시간을 하나 해줬어요. 제가 보니까 오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제 1학년 올라가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봉사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좀 채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뭐 저희 뭐 여기 뭐 과학원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보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 관련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부터 올해는 아니고 2025학년부터 이제 성적 기재가 되겠죠. 네. 기재가 될 거고 이제 2학년, 3학년 위주로 이제 원점수랑 과목 평균. 자, 영재 학교는요 원점수랑 과목 평균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나는 89점을 받아서 B, 어떤 아이는 90점을 받아서 A. 제가 보면 크게 별로 차이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얘가 80점대 후반이어서 B여도 그 학교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이 낮아. 그런 거는 그럼 영재학교는 고려하겠다예요. 네. 과거는 그레이드를 들어가요. 다 이게 원점수, 과목점수가 아니고 그냥 A, B, C 그레이드로 들어가고 영재학교는 원점수랑 과목평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저 B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점수를 조금 확인하면 88점, 89점 그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평균이 좀 낮았어. 그러면 그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삐삐삐비는 안 돼요. 어쩌다 하나 정도.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설명회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은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채워야 돼요? 봉사를 안 했으니까 진로를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독서 부분을 좀 예시안에 조금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보통 1학년, 2학년 여기서 보통 영재학교는 2학년 거까지 생명 기록부가 들어가요. 그러고 과고 같은 경우는 자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3학년 1학기 거까지의 생활 기록부가 들어가고 마지막 소집 면접 볼 때는 최종 2학기까지 마무리 진 것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2번 들어가요. 근데 우선 영재학교는 2학년 거까지. 그래서 3학년 때 하면 되지 책은 이러면서 2학년 뻥 줄어나. 그러면 안 되죠. 2학년 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아직 진로가 결정이 조금 안 되었더라도 그런 아이들 과학자, 수학자 그거 좋아요. 그럼 좀 골고루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거. 그러니까 진로가 막 드러나지 않더라도 2학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사항 보면 뭐 휴보이든 나는 대한민국 로봇 휴보다. 그 다음에 뭐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이렇게 보면 얘가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물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있네라는 게 드러나지거든요. 그렇게
좀 드러나지게 조금 해야 되고요. 수학, 과학, 진로, 인문 골고루. 그래서 제가 하도 안 읽어서 원래 이게 권수를 정해주지는 않거든요. 이거 숙제잖아요. 저희 아이도 있네. 아이야 잘 들어. 연과고는요 1년에 한 15권 정도. 그러면 한 학기에 한 7권, 8권 정도. 근데 이게 수학의 7, 8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설책 이런 건 좀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간혹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좀 굵직굵직하게 읽어놨던 거를 초등학교 때 읽으니까 중학교 때 쓰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사용하면 돼요. 저희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 때 좀 굵직하게 읽었던 지금 보통 보면 추천 도서 항목이라는 게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굵직굵직하게 읽어놨던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방학 때 좀 재점검해서 조금 추려서 할 만한 것들 좀 고등학교 때 갖다 써도 돼요. 왜? 대입할 땐 중학교 거 가지고 오란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활용하셔도 되니까 어찌됐건 기록을 잘 남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과고는 한 1년에 한 15권 정도. 예전에 저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요. 애들 너무 많이 읽어서요. 기억을 못해요. 그건 또 아니야. 그리고 안 읽고 그냥 책만 내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물어봐요. 책에 대한 디테일 부분. 특히 캠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질문하죠. 본인이 읽은 수학 과학 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죠. 네. 그리고 내 자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읽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한 100권 정도 이상 읽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제 설명을 안 들으셨거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 근데 2학년 하반기에 와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쓰고 싶대. 근데 생기부를 그냥 딱 보니까 출결도 안 돼. 그리고 1학년 때 독서가 제구야. 근데 지금 영재학교에 자소서를 쓸 때 독서 항목이 들어가는 학교가 지금 인천, 경기는 아예 대놓고 들어가요. 캠프 때 물어볼 수 있고요. 과고도 한성하고 세종 중에서 세종 과고는 독서 항목이 들어가요. 그만한 독서가 물어보겠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은 독서 항목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안 되시는 거죠. 다른 생활 기록부를 보든지 아니면 캠프 때 인성 면접 할 때 앉아서 너 이런 책은 어떤 내용이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제일 쉬운 진로 활동이 독서예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책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책을 어떤 종류를 읽었냐를 보면은 진로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진로 적합성이 제일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부분은. 그래서 2학년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진로 부분 좀 구체화하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아리, 봉사, 수상, 독서 이후 전반전에 관련된 것들이 좀 진로 적합성을 조금 높여줘요. 이거는 예를 들면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특목고 뭐 외고를 갈 거야. 또는 뭐 하나고를 가서 나는 정치 외교학과를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신문과 관련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방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책들도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을 읽어주면 또 되겠죠. 자소서. 이게 지금 자소서 항목이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해서 1800자부터 해서 많게는 어디가 제일 많죠? 광주요. 광주는 제가 보기엔 별로 수도권 별로 뽑지도 않는데요. 어우, 광주는 애들 쓰다가 지쳐요. 한국도 되게 많습니다. 3,600자. 이거 한번 어머님도 한번 이게 노래 가사를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보통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들어갈 항목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결국에 수학하고 과학에 관련된 내가 어떠한 영재성이 있는지 보여봐 이거예요. 그럼 보통 내가 수학, 과학에 어떤 영재성이 있는지 보여봐. 자,
제가 선행을요 수원 수투까지 우선 수학 문제성이 드러나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학원 다녀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도 물어물투 해가지고 좀 했지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탐구 활동을 적어줘야 돼요. 어떤 실험의 데이터, 내가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된 동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해서 내가 얻은 것, 그리고 이런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공부들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녹여져서 들어가는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럼 내가 자소서에 쓸 거리들이 수학, 과학, 어차피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 진로에 관련해서 내가 이런 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이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조금 보는 이유 자체는 수학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해조과 거고요. 마찬가지로 과거도 과학 분야의 자기주도성을 수행한 탐구 사례를 제시를 해서 기술하래요. 그것도 탐구 사례를 주제, 동기, 과정, 결과, 기록 이렇게 해서 1100자이네요. 이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그러면 2200자 플러스에다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거. 과거가 쉬울까요? 아니요. 아까 전에 잠깐 뒤로 여기서 보면 수학에 관련된 게 600자, 여기는 좀 한국은 워낙에 많으니까 다른 데 보면 800자, 1000자, 뭐 500자 뭐 이런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학 포함해서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하나당이 1100자, 1100자예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쓰라고. 근데 결국엔 주제, 동기, 과정, 결과 이런 거를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보고서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네. 이거는 예시안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자, 서류 전형 관리. 첫 번째는요, 어머님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전에 벌써 훅 오는 게 그거죠. 아니 뭐 학교 생활 가면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시험은 잘 보면 될 것 같아 뭐 이런데 그러면 자소서라든가 뭔가 내가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녹여서 쓰려고 그러면 그런 활동들은 어디서 하지? 학원은 보통 선행을 나가고 지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학, 과학, 탐구 활동 실제 이거를 해주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배출도 맞고요. 여기도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도 저는 만약에 우리 친구가 K모를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를 할 거야. 할 수 있는 시기가 돼. 라고 하면 영재원은 수학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재원에서 하는 수학 내용이 저희 경시 수업하고 많이 겹쳐요. 똑같은 내용을 뭘 또 들어요. 그렇죠?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 또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학교 뭐 어느 영재원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또 선행을 나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는 대학교 구설하는 데는 선행하고 맞물려서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재원은 가급적이면 과학이나 융합으로 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야 되면 집에서 실험을 기자재가 없는데 하는데 한계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부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청 영재원이라든가 과학부 하려면 실제 실험을 거기서 하고 그거에 대한 산출물과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영재원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좀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이쁜 산출물이 나오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가야지 4, 4반 정도까지는 가야 좀 이쁜 산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초등학교에 관련된 산출물만 가지고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용이 좀 너무 쉬워요. 거기서 조금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면 뭘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거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 그 정도까지는 해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영재원을 못하면 이거 못해? 그건 아니죠.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영재학급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를 아이들이 만들어서 실제 거기서 실제 실험을 하고 어차피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배정이 받으시잖아요. 자율동아리를 만들면.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할 거리를 쫙 짜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맞는 친구들은 거기서 실험하고 데이터하고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안 되면 동아리나 영재학급이나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내의 수학
수학과 관련 대회에 있으면 참여하라는 거. 지금 수학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반 중학교에서는 거의 없을 거고요.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창의학 대회라든가 학교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명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소서에 쓰면 안 되고요. 추천서에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활동은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명시를 빼고 했던 내용들은 빼고, 그러니까 어떠한 뭐 무슨 대회에 나갔다 이건 빼고 활동 정체는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 어차피 대회가 크게 두 개죠. 뭐가 있죠? 토론 대회가 있고요. 뭐 세 가지 있고 요새 뭐 이게 날리고 뭐 흰글라이가 날리고 이런 것도 과학 대회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대회가 있죠. 보통 여름방학 이후. 그럼 탐구 대회는 보통 초반에 있고요. 1학기 때 있고 2학기 때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보고서 대회. 그러면 이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찌됐던가 그런 탐구 활동을 해보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측정하죠? 과학선생님 또는 수학선생님. 그럼 얘가 활동을 했다라는 게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을 하면 좋겠어. 1학년 때 못하면 2학년 때 하면 돼요. 2학년 때 못하면 3학년 때 하지. 근데 계속 해보면서 좀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탐구 보고서를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재 캠프에서 실제 실험을 하고 보고서의 일부분이 뭐 전문을 다 그 시간에 하진 않더라도 일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고서 형태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주별 부분, 그 다음에 수학은 비롯해서 주요 과목 A 맞는 거, 그 다음에 임원 활동은, 왜냐면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리더십, 그 다음 의사소통, 교육하기.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 활동이 했다라고 하면 얘는 적어도 최소 교육관계는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는 처음 포트폴리오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도 괜찮으니까 초등학교 때 얘가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 독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독서를 어떤 종류로 어떻게 읽었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교육청 연재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도 뭐를 하고 있으면 그러한 자료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 한 곳에다 파일링 해가지고 다 모아주시라. 네. 그게 나중에 어떠한 자료를 쓸지 모른다.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차곡차곡 잘 모아주시라. 그리고 좀 더 하면 요새 아이들이 노트를 안 씁니다. 제가 전 설명에도 말해야겠지만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교육일까 싶기는 한데요. 그 교육 현장을 저도 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가도 이게 유인물로 나눠주고요. 아직도 역사 수업하면 빈칸 채우고 이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오히려 공부를 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손으로 쓰고 자기가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오랫동안 가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장기 기억력이 되게 약해요. 단기 기억력은 빨라요. 영어 단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한 달 전에 이건 또 모르죠. 그게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안 시켜서 그래요. 원래 공부는 5과목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손을 써보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해요. 눈으로 보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특히 텍스트로 된 거는요, 소실이 가장 빨리 돼요.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음악은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외워라 하면 못 외워도 노래 가사는 기가 막히게 잘 외우잖아요. 줄줄줄줄. 그게 이제 음역대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어쨌든 자기 정리라든가 말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과학 수학 노트 이런 것들. 왜냐하면 뭐 과학을 내가 어떤 이론을 배웠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있어. 수학도 예를 들면 내가 피타고라스에 관련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 근데 실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금 2학년 단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증명활동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게 원래 무리수 파트가 있어야 증명활동이 온전히 되는데 이게 2학년으로 내려오는 반면. 근데 어쨌든 선행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피타고라스가 무리수의
그 실질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많고요, 책도 많고요,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노트를 만들려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읽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되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걸 감상문을 쓰는 것도 되고요. 내가 피타고라스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많은 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야? 나만의 노트가 되고 나만의 탐구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쉽게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집필입니다. 서류는 다 이제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집필로 가야죠. 자, 집필 시험은요, 7월 중순쯤에 있고요. 보통 퍼센테이지로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50% 정도를 좀 차지합니다. 중요하죠. 서울은 1교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대부분 학교들은 1교시, 2교시로 되어 있고, 지금 원래 8개인데 왜 4개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나머지 5개는 공동 출제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 출제에서도 일본은 공동 출제가 그 문항이 있고요. 자기 학교만 내는 또 한두 문항이 또 있었어요. 단독 출제 문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갔던 아이들의 서울이 의외로 이번에 수학 같은 경우는 K모 스타일의 문제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조금 나타났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경기가 헐에 찌르죠. 정말 헐. 2년 내 과학이 비중도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1교시만 과학을 보고, 보통 과학이 다른 학교는 보통 1교시가 수학이고 2교시가 뭐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원래 그 경기 같은 경우는 1, 2교시를 나누어서 1부분 수학, 과학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하고 이제 올해 들어갔던 애들이 1, 2교시가 동일하게 문항수가 있던 게 아니고 1교시만 과학이 있었고 2교시엔 과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중을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 캠프에서도 과학 비중도보다 수학 비중도가 조금 컸어요. 네, 문항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도 그럴 바는 몰라요. 경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출제를 기간을 가장 오래 갖는 기간을 가져요. 보통 일주일이면 출제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경기는 한 달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고심해서 많이 내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학 문제 같은 경우를 낼 때도 특히 이제 퍼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에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데, 왜냐면 정보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시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은 어떨지 조금 물음표이기는 해요. 어찌됐든 수학과학 역량을 모두 다 잘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출제 문항을 했던 학교들이 있고, 한국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조는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좀 문제를 몇 개만 조금 보면은요, 저희 책자에 웬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책자를 못 받아보신, 제가 작년 8월에 입시 설명을 할 때 1차적으로 날려드렸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받아준 분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입시센터가 지금 청구상가 4층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에 이제 비치를 좀 해놓을 테니까 상담도 받으실 겸 책자를 받으시러 오시면 됩니다. 이게 대구에서만 출제했던 문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디 못 푸셔요. 그림만 보셔요. 보면은요, 엄청 비슷해 보이죠? 이게 실제 저희 9월 달에 했던 교재안에 수록이 되어 있던 문제였고요. 이게 실제 문제였는데 거의 흡사했습니다. 접근 방법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경시 스타일의 문제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약화되긴 하는데, 원래 대구 학교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약간 경시틱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시를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영재학교 2차 집필 과거 소집 면접 이렇게 같이 썼잖아요. 결국에는요, 영재학교 2차 집필을 연습을 하면은요, 공부를 하면 과거 소집 면접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종하고 한성 과거 작년 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융합 형태로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이긴 해요. 자,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쏴서 이게 거울에 비쳤을 때에 이 레이저 빔이 언제 어떻게 가느냐, 그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뭐 전반사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거고요. 이 안에서의 저 빛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 관련된 문항이 이게 두 개가 딸린 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봐도요. 지문 읽는 데만 속도가 조금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요? 4분에서 5분. 4분에서 5분. 문제 있는데 끝.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풀었던 애들은 딱 보면 전반사 이거 바로 들어가죠. 그렇게 돼요. 이게 제가 풀어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림을 이제 기하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저는 원래 기하 담당이 아니에요. 기하 담당이 아닌데도 저도 5분 안에 완 풀리지.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지도 풀고 나니까 기하를 많이 단련했던 애들은 쉽게 접근을 해요. 이거 말고 제가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가계 이등분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빨리빨리 적용이 되거든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최단 거리를 이용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문제를 중학교 과정을 했던 친구라고 하면 주면 풀어요.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20분, 30분 안에 풀면 시험 끝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방법을 도출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가, 이것도 같이 밑에 문항에 딸려 있는 문항 중에서 창의 사고 이제 3번 문항 중에서 같이 있었던 문항인데 이것도 이제 국가에 대한 국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그 국기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도 5분 만에 될까요? 저도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조합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케이스를 이렇게 막 나눠서 저도 계산하다 보면 한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타이핑 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근데 저보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하기를요.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은 대수는 제가 빨라요. 저는 대수가 느리니까. 근데 기하랑 조합이 나보다 느리면 문제가 있어. 라고 해요. 나보다 훨씬 빨리 풀어야 돼. 그러니까 대수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저보다 빨리 풀어야 붙어요. 왜냐면 지금은 시간에 관련돼서 제한된 시간 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길면은요, 어차피 이거 중등과정 범위 안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항수는 많고 시간을 줄였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깊은 사고라든가 이런 유형을 많이 풀어보지 않는 한은 못 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서울에서 나왔던 문제고 서울도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 들어간 아이들 2년 연속 뭐에 관련된 부분 이게 뭐에 관련된 거게요? 그죠, 코딩에 관련된 거. 근데 코딩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코딩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고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로봇인데 우리 그 동그란 집 청소 로봇 있어요. 청소 로봇 이렇게 돌아가서 그 걔가 위치하는 영역을 생각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짰을 때에 어떻게 경로가 되어지는지 여기 중간에 어떻게 경로를 가려고 그러면 그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과 이제 뒤에는 이제 정사각형을 얘가 돌았을 때 어떤 영역을 이제 지나치게 되는지 이건 실제 그 중등 과정에서 보면 이게 개 한 마리 묶어놓고 이게 얘가 돌아가려면 어떤 영역이 이거 문제 아시죠, 그죠? 그거의 활용 문제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문제를 그 전에 딱 접근했을 때 이렇게 보면 겁나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알고 보면 풀이 과정은 이거예요. 네. 그거를 지문 해독 능력이 안 되고 문제를 보면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안에 문제의 깊이를 보면 실제 문제의 해답 고리는 중등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경시스타일에 관련된 문항도 있지만 중등 과정 안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도 있다. 저희 이게 깨알 공부? 예, 제가 요번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해서 TOT, 최강 TOT 수업을 진행합니다. 토요일 날. 그때 제가 최강 TOT를 조금 선정한 이유는요. 이 아이가 컴퓨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코딩에 관련된 것들 당연히 하기 싫겠죠. 근데 코딩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꼭 컴퓨터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학에서의 코딩을 접근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어머니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순서도 기억하시죠? 그죠? 박스 네모, 삼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계를 결국에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 짜는 게 지금은 이제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쉬운 단계부터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런 단계부터 노출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이거야라고 해서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몰라도 결국에 수학적으로 가야 되어 있는 사고가 충분히 된다라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들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요새는 영재원에서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소득 문제가 그래서 요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좀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나왔던 전자기 관련된 부분들, 전류의 세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분명히 저도 일반 분리까지 했는데 기억이 이렇게 안 날 수가. 이게 지금 풀이 과정이 이만큼이에요. 서술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물리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지금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론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입시 설명회 할 때 이게 지금 암석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 공통문항으로 출제된 학교에서 나왔던 실제 문제이고요. 이게 하이탑이에요. 중등 하이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하이탑이 정말 중요하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 나왔던 올해 문제. 이게 우리 눈이 시험 문제를 보고 손으로 잡았을 때 신경 전달 경로 또는 신경과 호르몬의 뭐 조절하는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 자, 이것도 여기 보면 하이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아까 이 답안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조금 살 붙이면 되겠죠, 실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호르몬과 신경 경로에 대한 유사점하고 차이점. 그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살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문화재가 크죠. 기본적인 사항. 근데 잘 생각을 하시면 기본은 맞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예요. 지필은요, 보통 캠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100점 만점에 학교 내신처럼 90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가 어렵고 빠른 속도로 해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50%에서 60% 맞으면 캠프 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건 맞아줘야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중등 하이탑 정도는 그냥 맞아줘야 되는 문제.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 거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알파를 더 얹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조금 길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작정 어려운 것만 한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건 꼼꼼하게 다지고 가는 걸 하자. 그 다음에 키워드라든가 용어라든가 하이탑 풀 때 그냥 내신 생각해서 그냥 1, 2, 3, 4, 오지선다형만 맞냐 틀려냐 그리고 뭐 서술형 쓸 때 그냥 키워드 몇 개, 두세 개 딱 쓰고 끝. 이게 서술형이 아니에요. 지금 영재학교는 다 뭐라고요? 저술형.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제가 이제 4학년, 5학년들은 뭐를 또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수능, 개편을. 바칼로니아를 받으면 수능에서도 뭐가 논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술형을 꼼꼼하게 확보하고 그 과정들을 놓치지 않고 쓰는 습관을 길들여줘야 되겠죠. 네. 3차 캠프는 단면 평가라고 아까 전에 했어요. 근데 3차 캠프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가 2차 지필에서 한번 걸려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3차의 비중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서 뒤집혀지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뒤집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트라인 선에 아이들이 뭐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로 뭐 할 수 있어요? 뒤집힐 수 있어요. 그리고 캠프에 강한 아이들이고 캠프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캠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해. 말은 정말 안 되더라고.
제가 몇 년을 정말 데리고 말 연습을 시켜도요. 스피치 학원도 다녔대요. 안 늘더라고. 그런 아이들은 말을 적게 시키는 학교를 가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네, 뭐 서울이라든가. 근데 그런 데는 실험 위주고 보통 하는 게 인성 면접 정도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 한국을 가야 될까 서울을 가야 될까 하다가 내가 말을 너무 못하고 조리게 못해서 이제 서울에서 선택한 애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말을 많이 시켜요. 그런 학교를 가면 안 되겠죠. 얘들은. 그래도 말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재학교 가고는요 발표시 수업이 대다수예요. 발표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 자, 그 다음에 우선 글쓰기, 토론, 인성면접, 지필시험 또 보는 것도 있고 실험실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알겠어요. 알겠고 그래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게 문제죠. 그죠? 지금까지 저도 어찌됐던가 여기 학원에서도 거의 만 9년 차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던가 10년 이상을 제가 영재학교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좋은 우수한 인재들을 정말 독특한 아이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본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는 신을 그렇게 잘 믿진 않는데 정말 달란트들이 다양하고 이거를 잘 개발해주면 얘도 충분히 자기 역할과 자기 능력치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아이들의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어떤 아이는 경시도 안 했어. 과학도 선행도 거의 안 했어. 근데 서울로 갔대. 이거는요. 옆집 아이. 역시 철수 아이 얘기. 이건 보편적인 사례가 되지 못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도 작년도 있고 해마다 한 명씩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근데 걔가 보편적인 사례는 안 돼요. 저는 80% 90%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이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영재학교 대비를 했습니다를 말씀드려요. 이거보다 조금 덜 시작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도 분명히 어떤 사례 있고요. 그지? 이거보다 더 오래 했던 애들도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합격하는 아이들의 보통적으로 로드를 잡았던 부분들, 그렇게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입시 설명할 때 이거 말씀 안 드려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고 지금 이거 PT 작업하면서 몇 번을 들어봤거든요. 그럼 말을 해. 이게 왜냐면 이 유튜브를 본사에서도 보시거든요. 보통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입시 현장을 가면은요. 다 가능성이 있다. 다 해도 된다. 늦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된 사례들이 있더라. 근데 어머님들은 보편적인 사례보다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해도 된 사례들만 귀에 들어오세요. 사람의 심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아이는 뭔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나마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입시를 컨설팅을 할 때는 어찌됐던가 A안, B안, C안을 다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게 고등학생은 그나마 재수 한번 하면 돼. 좀 컸어요. 근데 중학생 애들이 지금 입시가 영재고 가고 특목, 자사 떨어져. 이거면 아이한테 어떤 실패감만 계속 연달아 얻어주는 경험치거든요. 이게 어떤 아이마다 케바케.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이게 성장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가정. 근데 어떤 아이는 나는 안 되나. 이런 아이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주변에서의 분위기,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으쌰으쌰 하느냐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꼭 합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부분들도 분명히 어머니들이 놓치지 않고 강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보편적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보통 9월에
이 9월에 영재 과고 입시가 보통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안 되게 보통 그 입시반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학년 7월에 보통 입시가 있다라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니까 9월에 보통 생깁니다. 9월 초에. 그러면 영재 입시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돼요. 자, 그러면 K예보 그 전에 그러면 역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러면 내가 영재 과고를 준비해야 돼. 그럼 그 전에 뭐를 해야 돼? K예보 경시도 조금 어느 정도 해야 한대. 그러면 그 전에 경영예보 경시를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 저희는 기본적으로 K예보 경시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려고 하면 고등수학 상하 내용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해야 해. 그러면 그 전에 당연히 고등과정 전에는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역으로 하면 현재 우리 아이가 뭐가를 하고 있는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보니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경시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통 경시 고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더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경시성에 관련된 문제가 어려웠고 많이 두드러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시성에 관련된 문항은 조금 축소됐고요. 오히려 참의사고력이나 중중심한 문제들이 조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시구력이 너무 길지 않아도 합격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 친구들이 합격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게 보통 저희 학원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리고요. 어떤 애들은 1년 걸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등선에는요. 저희 지금 학원의 입이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6-2 심화부터 해서 3학년 2학기까지 끝나는데 저희는 1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앞당겨지는 아이들도 있겠죠. 뭐 특강을 들어서 조금 한다든지 어떤 과정에 수요일 받아서 쭉 나가볼까 해서 좀 올인도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통탈했을 때 한 3년 정도 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2학년 9월이에요. 3년으로 돌려요. 자, 몇 학년? 5학년 9월, 5학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5학년 하반기 정도는 중등과정을 스타트 해야 한다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자, 우리 아이가 하는데 중등과정 못 들어가도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러시지 마세요. 그건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워가서 그러는데요. 공부를 खू 많이 하는 시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시면요. 또 안 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 밀당하시면 खू 많이 할 때 그때는 특강도 오 잘한다 해서 조금 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진로가 자기가 확고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안다 그러면 해야지가 나올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면 안 돼요. 영재하고 과고는요 결과적으로 네가 이공계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활동들보다 입시를 그냥 선행 나가는 정도잖아요. 거기서 실험 많이 해요? 안 해요. 네. 이런 거 탄거 왜 저는요 제가 르드의 입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재학교 과고 애들이 왜 의대 가는 걸 막아요? 의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왜 의대를 갈 수밖에 없냐면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생명공학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수학과로 전공을 바꿨거든요. 저는 과거를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 때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저희는 전교 1등 해야 들어갔어요. 학교장 추천. 전교 1등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과거를 들어갔으면 애초에 그냥 수학과로 갔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활동을 저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일반고에서 실험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보통 이렇게 그 혈청 검사, 이게 혈액형 검사, 그 다음에 부모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더 나아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영재학교나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준하는 실험을 해요. 실험 기구 자체도 그렇고 원심 분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망원경도 비싸고 현미경도 비싸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기 진로가 정한 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물리가 좋아서 물리로 가더라도요. 화학으로 튼 아이들도 있고요. 생명공학으로 튼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누누이 물어봐요. 졸업생들한테 왜 의대 가려고 해?
자기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는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라는 거는요, 의사랑은 조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보통 수렴적 사고가 잘 되는,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암기 잘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잘 꼬매는 아이들, 손기술이 좀 있어요. 손기술이 없는 애들은 바느질을 못해. 안 돼요. 안 돼. 이게 잘 되질 않아. 손을 더더더더 떠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수준증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봤더니 자기는 창의적인 발산적인 사고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간 애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간 아이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하시면 저희 때는 과거랑 영재학교가 한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몇 개. 지금은 영재학교 8개, 과거 20개에서 총 28개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공계 왜 저희 어느 학교 그 지역에 좀 굵직굵직하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의 이과로 갔던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요? 연가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진짜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가 안 맞는 거죠. 저처럼. 저는요, 제가 잘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왜냐면 저는 꿈이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제가 늘상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주라기 공원을 처음 그 책으로 보고요. 혹했잖아요. 그 영화 보고 혹했잖아요. 그래서 DNA 관련된, 유전자에 관련된 책을 중학교 때부터 겁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 제가 고등학교 때 화보석 같은 거. 난 저분 밑으로 가야겠다. 그거 하나. 근데 갔어요? 약품 냄새를 맡게 계속 토해. 제가 1학년 때 다행히 제가 특차로 들어가서 2학년 전공 과목을 몇 개를 수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랩실에 들어가서 시험 연구하는 걸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거기 밖에서 이거 들어가는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싫고,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가면 붕어쌀만 못살만 현출이고 있고, 이건 나한테 정말 안 맞는다. 진짜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근데 저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거에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어찌됐던가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텍스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적성이구나 생각했던 사례. 근데 이공계에 관련된 것들이 좀 성향은 보이잖아요. 약간 문과적인 성향을 보이는 친구라고, 이공계의 성향을 보이는 친구는 구분이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근데 이공계에서도 워낙에 파트가 많다 보니까 얘의 정말 진짜 진로를 찾기가 부모님들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이공계가 아니고 문과나 예술을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면에서는 영재학교가 가고가 선생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갔을 때 일반고에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적응을 제일 못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일반고에서 이공계의 어떤 과를 가면 적응을 제일 못해서 자퇴를 하거나 재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게 어디예요? 컴공입니다. 지금의 컴공이 저희 때 컴공 수준과 달라요. 왜냐하면 컴공은요, 요새 소위 말하는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반고에서 너무나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했을 때 이거 좋은 대학교에 좋은 컴공 가야지 가. 적응을 못해.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갔어. 근데 거기에 대투순 누가 있어요? 연구 아이들이 있어요. 그 갭 차이를요, 극복을 못해요. 이게 컴퓨터 언어는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프로그램 다루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그래도 곧잘 달라요. 엑셀 다루고 이런.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프로그램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국어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진로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어떻게 대학교 보면 전공을 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연가고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 자체가 잘 꾸려져 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소요된다라는 거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계획을 이제 자기가 지금 언제 있고, 요거 대략 어느 정도로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실 거고, 중간중간에 자꾸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 전체 커리를 계속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중등선행이 딱 끝났어요. 자, 이제 중등은 끝, 이제 고등할 때 고등만 그냥 KML 몰빵 아닙니다. 영재학교나 과거 문제는 항상 어디 베이스에서 나와요? 중등. 그리고요, 이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과목 자체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경우의 수라는 게 중학교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과목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중학교에서도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있고 대학교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 쉽게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때는 네모세모 해가지고 식 세우기 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방정식을 배우죠.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보면 연립방정식 배우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3학년 하면 2차 방정식 어떻게 돼요? 점점씩 심화되면서 깊이도가 높아가죠. 내용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 쉬운 내용을 다시 접근했을 때의 푸는 방법이라든가 차이점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중등선행이 끝나고 고등선행을 갔더라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한테 조금 맞는 그래서 뭐 1품 최고도 좀 얇은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 좀 먼저 한번 후딱후딱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조금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그냥 한 번씩 숙제 내주고 조금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를 먼저 쭉 이거 다 유명하니까는 뭐 처음부터 막 수학 신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양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A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도 조금 많이 하고 그다음 푸는 감도 조금 있는 거 그런 걸로 조금 한 번씩 돌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단계 높여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 끝나고도 마찬가지로 끝 아니고요. K업으로 경시할 때도 이제 방학 때 고등수학 상하 같은 경우 저는 뭐 필품을 풀게 해주시면 모두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요 풀었던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저는 실력정설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정설 연습 문제요 어려워요. 근데 K업으로 경시할 때는 이것만한 교재가 고등교재에선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정선 연습 문제하고 실력정선 연습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기본정선 연습 문제는요. 그 단원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력정석은요. 정석을 만들 때 얘가 기본서가 아니에요. 그죠? 심어서잖아요. 그래서 앞단원에 있는 내용도 뒷단원을 끌어다가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건 복합적 그리고 이거는 증명하는 활동들도 있고 실력정선 연습 문제는요 모임을 보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 서술력적인 능력 그 다음에 경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실력정선 연습 문제를 보면은요 이게 경시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면은요 그냥 정석의 풀이집으로 오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쭉 압축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요새 지금 방학 때 EMS 반 애들한테 고등수학 이제 특강 수업을 하는데 이거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풀었잖아. 이거 길게 안 풀고 이거 이런 배워서만 풀어도 돼. 이양정리 개수 배웠잖아. 그럼 이거 쭉 해가지고 합동시켜서 날려서 한 줄 끝. 이런 게 생겨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국엔 어느 단계까지 가서 그 전 단계를 바라보는 거는 시간을 퇴보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했던 걸 또 하냐. 어머니 정석 한 번 보셨어요? 아니죠. 베개사마. 여러 번 보셨잖아요. 앞에 지퍼만 껌해. 저도 예전에 보니까 지퍼이 제일 껌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좀 반복해서 봤을 때 아이들이 좀 다르게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셨다. 그러면 그 전에 과학은요. 과학은요. 수학이 틀이 잡으면 그대로 꽂으면 돼요. 자, 중등선행 할 때 과학 중등선행 해야 해요. 그런데 수학이 조금 더 앞서야 돼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보통 지금은 교과 과정이 예전 교과 과정보다는 조금 바뀌어서 역학을 배울 때 수식 관계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역학이 들어가고 우리 방정식 풀어야 이제 거속시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거속식. 그럼 거속시를 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방정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되려고 하면 그래프 해석까지 1차 함수 그래프라든가 그래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프는 언제 또 1차 함수 그래프 언제 나와요? 2학년 과정에 나와요. 그래서
못해도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을 맞춰도 그 단어는 역학을 앞에 뭐 힘과 운동 이렇게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2학년 1학기를 하고 나서 보는 게 조금 더 물리가 이해가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조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의 선행이 들어가면 되고 고등 과정이 이제 들어갈 때쯤 물리원, 화원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래 좀 잘해, 괜찮아? 그러면 이제 물투, 화투 하면서 뭐 물오리라든가 화오를 준비시켜볼까? 근데 만약에 영재, 과고, 입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화올보다는 물리올림피아드, 지금 물리올림피아드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물리인증 시험하고 물리올림피아드가 같이 바뀌었죠. 그래서 등급제로 바뀌었죠.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형태로. 그래서 어찌됐던가 그 형태를 시험을 보려고 할 때도 얘가 물리가 괜찮아 하면 차라리 저는 물리. 화학은 화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고나 영재 학교보다는 실제 수능이 더 유리하긴 해. 문제 유형 자체는. 근데 저희는 지금 시험 형태가 뭐죠? 추리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해독하고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지를 써야 되죠. 근데 화올은요 대부분이 뭐예요? 계산해. 몰수하고 그람수하고 뭐 이런 것들. 문제 보면은 그래서 뭘 가지고 와요? 공학계 계산기. 계산해야 되니까 0.5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류의 문제는 나와도 되게 쉬운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지 그게 주 타겟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을 화학은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 경시형.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아까 뭐 대구 문제 같은 경우도 경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머님들은 근데 경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저희가 경시대회가 생각보다 제일 많더라고요. 많은데요. 그것도 좀 유명한 경시대회가 저희가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KMO라고 하죠. 그 KMO는 크게 중캠, 고캠이 있습니다. 중등 KMO, 고등 KMO. 보통 저희가 고등 KMO에서 뭐가 되죠? 국가대표가 나오죠. IMO 나가니까. 근데 중캠에서도 일부 이제 선발되는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결국엔 엔트리. 근데 거의 되는 애들은 거의 고캠입니다. 근데 저희 대부분 또 고캠에는 애들이 보면 다 서울 가고 애들이 다 다섯 명 쭉 나가잖아요. 서울과학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해서 나가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2년 정도 됐죠.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KJMO 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보면 과정 자체는 이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중학교 1학년 범위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에 관련된 그 구하는 방법도 배우고 성질도 배워요. 근데 원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숫자가 크거나 그게 문자로 왔을 때는요. 정수론에서 배우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풀면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애랑 없는 애는 문제 푸는 속도가 또 달라지기는 하겠죠.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KJM에서도 좀 수학 심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선행 과정이. 그래서 오히려 중등 타겟이긴 한데 왜 중등 내용이 아까 전에 나선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단원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방정식, 함수, 어떤 수위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뤄졌던 애들이 속도도 나고 점수들이 좀 잘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등심화 조금 탄탄하게 조금 되어 있는 친구 중에서 조금 수련산에 조금 빠른 친구들이나 기하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KJMO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가 요번에 KJMO 뒤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토요 특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통 그 경시를 하는 친구들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정도만 하고 만약에 얘네 친구가 우리 아이가 KJMO를 해야 할까? 그것도 말아야 될까? 그것도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 중에서 KJMO 할 때 일부 앞에 지금 3월 분기에서부터 지금 그 시험 보기 전에 3개월 한 분기 정도는 그 약간의 필요한 것들, KJMO를 그 이론을 알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시의 기본 이론들을 조금 맛보기를 해줄 거예요. 도구로서 사용을 하려고.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너무 재밌고 괜찮았다고 하면 저는 KF 경시를 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중등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뭐 송대경 씨는 워낙에 또 알고 뭐 KMC도 알고 명대 창의력 수학 경진대회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대회들을요, 저는 좀 목적을 꼭 수상을 해야 되는 목적보다는요, 특히 학년이 지금 낮을수록 아이들은요, 아까 전에 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논술 형태로 써야 하고 그 자기의 수학적인 사고를 쭉 쓸 때는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선행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형별로 문제들을 기계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씩 이 문제를 풀면 이게 눈은 나가 있고 손만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눈을 이렇게 집중해서 푸는지 이 손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고하는 능력치를 키워줘야 되는 게 원래 수학의 목적이에요. 수학적 사고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형별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계식으로 암산하고 계산하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차라리 좀 탈피를 해서 꼭 너무 KGM을 KM 이거 아니더라도 뭐 성대경시는 원래 재학년 거를 보는 거잖아요. 또 그 KMC도 마찬가지고 1차 같은 경우는 2차가 어렵지 1차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면 재학년에 관련된 것들을 심화를 조금 차분히 눌러서 공부한다는 경험치를 살려주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능도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미리 차분히 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자. 이런 것들. 해서 또는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그게 또 초등학교에는 학교 시험이 없고 그냥 단원평가 정도 있으니까 목표치가 조금 높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런 대회에서도 단기 목표 설정으로도 좀 좋은 것 같고요. KMO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뭔데 어려워? 라고 하면 크게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는요, 저희가 유클리드 기하랑 해석 기하로 두 개로 나누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고등학교 이상은 유클리드 기하를 안 해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 기하를 대학과정까지 하는데 저희는 해석 기하 위주로만 수업을 해서. 근데 유클리드 기하가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그 세계대회에서 나가면 좀 약한 부분이 있나요? 조합하고 대수가 강하죠. 그래서 기하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 파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심화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론을 조금 더 유클리드 기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더 이론을 추가해서 더 배웁니다. 해석을 쉽게 생각을 하면 방정식, 뭐 수체계, 그 다음에 함수, 부등식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고등과정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고등수학 상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합은 이제 카운팅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경우의 수, 그것부터 시작해서 고등수학 하에 있는 뒤에 이제 순열과 조합, 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카운팅 문제, 보통 함수랑 그 다음에 조합이랑 엮이면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합 이론을 배웠던 아이들은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라는 거는요, 쉽게 정수로는 대학교 2학년 과정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교직이수를 하시는 분은 저게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내용이 보통 교재가 대학교 교재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정석보다 좀 얇은데요. 저기서 다 배우는 건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차는. 2차는 한 절반 조금 넘게. 곡캠은 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부분은 보통 합동식과 이제 약배수에 관련된 것들, 뭐 소수와 합성세, 실제 그 타이틀을 보면요, 약수와 배수, 소수와 합성수, 원래 예전에는 저희가 진법 배웠잖아요. 근데 오진법도 배우고 저희 그죠? 요새는 진법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언어가 이 진법인데 이해가 안 가요. 뭐 부정급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단원들을 배우는 게 정수입니다. 네. 그래서 중등과 연계돼서 이제 문제들이 포진돼서 나오고요. 실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이게 지금 EMS 과정, 저도 여기만 경시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경시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CMS에서 가장 좋은 커리큘럼 상으로 가장 좀 괜찮다. 이거는 꼭 기회가 된다면 해봐라고 하는 게 EMS 과정이에요. 경시 기본. 제가 다른 데서도 경시를 했을 때보다도 여기가 제일 체계적으로 책이 잘 되어 있어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재학교 입시하는 친구들도 EMS 과정에 했던 책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이론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꼭 어떤 것처럼 정석처럼 저희 고중수학의 바이블처럼 경시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EMS 과정은 저는 꼭 영재고 과고가 아니더라도 얘가 좀 학년이 좀 생각보다 선행 속도가 빨라서 뭐 예를 들면 이공계를 가더라도 영재과고는 아니야. 그럴 때라도 한 번씩은 좀 밟아주시면 좋은 게 결과적으로는 수능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지게 지는 게 아니고 고교 학점제처럼 학점이 수제로 불명이 변동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리논술 부분이라든가 학교에 관련된 뭐 신청문제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시를 했던 아이들의 답안하고 서술형하는 과정하고 실제 일반고에서 그냥 선행만 했던 아이들의 답안은 논리적으로 쓰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다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잘 보이시죠? 그죠? 죄송해요 머리. 제가 가르치는 아이 손 글솜씨예요. 1학년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증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이 증명하는 거라든가 왜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수학에 관련해서 뭐 톨레미 정리라든가 카르노 정리 들어보셨던 분은 아까 전에 유클리드 기하에서 중등 범위 아니지만 그거에 좀 심화된 이론을 더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얘네들은 보조선을 막 여러 개를 그어야 되는 중등 심화 문제가 한 줄로 끝.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증명하고 정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술. 그러니까 저희는 경시는 올 서술형이에요. 테스트 자체가. 부분 점수 다 주고 그 과정이 뭔가가 어떤 이유가 없으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애들 이거 맞잖아. 아니 이거 이유가 없잖아. 틀린 거 이거 맞잖아. 아니 이유 없다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서술하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그래서 경시는 크게 이제 EMS 과정 경시 기본 이론 단계부터 해서 기본 이론을 단계로 유형을 푸는 게 M3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단계는 1차의 고급 이론들을 조금 더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되는 브릿지 과정의 이론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보통 MS나 M1 단계는 이제 2차를 단계를 응시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6개월이라는 게 요 6개월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대부분 준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전급에 대한 KMO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네. 해서 뭐 테스트라든가 저희 이제 CMS 뭐 요번에 저희 특전이 있어서 아마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혹시 이 중에서 경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라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하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CMS모를 제가 무료로 원래는 이렇게 무료로 못 보게 외부생 못 보게 되어 있어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좀 희망 학생들 있으면 KMO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 POP가 이제 4단계, 5단계, 4학년, 5학년, 6학년 단계에서 시작이 되는 단계들이 이렇게 분기별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랑 경시팀에서는 지금 요 수업 1031 교재랑 그 다음에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을 한 친구들이 들을 수 있어요. 단계상. 그다음 KJMO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선행을 들어야 좀 유형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형별 정리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의 거 안내를 조금 자세하게 더 나와 있고요. KJMO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격식팀에서 선생님들이 각각 분담하시는 과목들로 해서 초반에는 좀 이론을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원래
제가 한 시간에 더 풀려고 하면 더 풀 수 있는데 뭔가를 좀 더 덜 알려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3월 달에는 3월 6일인가요? 실장님 3월 6일부터는 정시 이제 영재 입시센터가 청구 상가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등 중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입시센터 했던 게 이제 고등 AP관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항상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왜냐면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요. 그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진행 방향도 다르고, 노선도 좀 다를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상담 실장님 두 분 다 고등학교들을 다 보내신 학부모님들이고, 영자교를 보내신 학부모님들이고, 저도 많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지금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는 좀 지도 전체적인 컨설팅 해주고 도움이 받으시면 입학 테스트 보면 일부 이제 경실이라든가 영재 입반만 제가 담당해서 또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 SS에 치시면 저는 김수경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로드맵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상담 예약하시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의 정답. 지금까지 CMS에서 이제 보내는 영재고 과거 아이들입니다. 이쪽에 이름 한번 올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